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영석의 인생문답, 저자는 김영석, 출판사는 교학사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은 누구나 철들게 되면서부터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동물은 그걸 묻지 않아도 괜찮은데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동안은 성장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연장되는 겁니다.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 될까? 직장에 가서는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 직장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사회인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것이 아마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요즘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늙는다는 것을 언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내가 우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를 맞닥뜨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50년쯤 전에 이런 문제를 꺼냈어요.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결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부해라입니다.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키우고 성장해야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뜻이 또 있어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공부해야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진사회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독서를 생활화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책을 읽는 사회와 읽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의 수준까지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은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절대로 놀지 말라예요.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생 상담을 하는 할머니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네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권하는 게 뭔고 하니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90세가 되기 전에는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90쯤 돼서 나 늙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요. 세 번째는 60세가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 새로운 행복을 찾는 방법은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는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은 언제부터 늙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정신력은 좀처럼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50대쯤 되면 기억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깜빡깜빡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기억력이 멎으니까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고력은 기억력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기억력은 멈춰지더라도 사고력, 창조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력하고 잘 준비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늙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정신력은 내가 더 많이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나 과학자들 가운데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뇌의 기능은 전처럼 늙지 않는다고 해요. 과학적 실험도 그런 걸 증명하고 있다고 하죠. 일은 왜 하는 걸까요? 사람은 살면서 직업을 갖게 돼요. 대개 30세에서 65세까지 일을 하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죠.
나 역시 30여 년간 직장인으로 일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느낀 것,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새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수한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과 관계되는 첫째 조건은 경제적 조건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또 가정을 이끌려면 경제적인 조건이 세워져야 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수입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은 접어놓고 무슨 일이 더 보람있나,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나,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는 쪽으로 내 인생을 좀 바꾸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2, 3년 지나는 동안에 사실 생활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제 내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렇게 생활하니까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돈 때문에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피곤하고 고달팠어요.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정도까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일을 해도 더 하고 싶고 더 즐겁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왔는데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이 수입과 더불어 끝나요. 돈 때문에 일했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이 일을 더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돈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일을 위해 일할 때가 더 올라갔어요. 내가 연세대학교 가서 몇 해 동안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때는 모두들 가난하게 살 때니까 제일 좋은 때가 봉급 받는 날이었어요. 봉급이 올랐다, 보너스가 나왔다 하면 교수들이 다들 좋아했어요. 나도 그랬고요. 얼마 동안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알게 됐어요. 하숙방에 들지 못해서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걸 볼 때는 아, 내가 봉급이 올랐다고 보너스가 나왔다고 좋아했던 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런 제자들에게 저런 가난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행복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의 목적을 소유해 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얻은 것에 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가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일의 가치를 찾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가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내가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사과나무라면 이제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놓고서 그 나무를 키워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에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의 잣대를 갖고 남을 평가하거나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재적으로 너는 왜 나나 우리와 다르냐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요. 응당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기나 질투를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성공과 즐거움을 찾으면 돼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도 필요성도 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불행의식에 빠집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해요. 같은 종류의 운동선수들, 같은 분야의 예술가들, 한 사회에서 일하는 직업인들,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 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일이나 활동에 공동 목표가 뚜렷할 때는 시기심보다는 협조하는 마음이 앞서며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제의식이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도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와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범해져요. 반면 인류 대학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철학적 사유를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을 만나면 앞으로 내가 50대, 60대쯤 되었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 저하상을 그려보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의식이 자기 발견의 가장 큰 길이 아니었나 생각하니까요. 문제의식과 목적을 갖고 출발한 사람과 전혀 그런 문제를 느껴보지 못하고 30년을 산 사람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는 법이에요. 뚜렷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뒤를 따라가기도 해요. 성공률도 높지 않으며 따라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뚜렷한 목적과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결국 성공도 빠르고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을 처음 쓴 사람인데 윤리학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그리고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인격이란 무엇일까? 흔히 인격이라고 하면 나의 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은 인격이 없거든요. 본능만 있죠. 결국 인격은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진 바탕 위에 나의 개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의 주체는 나니까 나에게 있어 인격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실이에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성실성이야말로 인격의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서양 역사에서 종교가 성했던 중세 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느님도 버리지 못한다. 종교사에서도 성실이 없으면 종교는 없다고 본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종교를 갖출 수 있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 역시 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핵심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은 없다고 봐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은 인격의 완성으로 이어져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그 주어진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게으르거나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인간됨을 사랑하고 값 있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운 인생의 의무라고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 노력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편하게 내려가는 길을 택해요. 그가 도달하는 곳은 어둡고 컴컴한 계곡이죠. 어떤 사람들은 편안히 즐기기 위해 평탄한 길을 택해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도달하는 곳은 출발한 곳과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인격을 사랑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등산을 즐기듯이 노력과 성장을 즐기죠. 그 남모르는 즐거움이 행복인 거예요. 그가 올라서는 곳은 높은 산의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 정상에서 멀리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행복은 희열에 가까운 것이죠. 성공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일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공연한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정상의 기쁨은 더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격의 수준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재산은 얼만큼 가지는 게 좋으냐 묻는다면 자기 인격의 수준만큼 가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이 60인데 어쩌다 재산을 80 갖게 되면 20만큼 불행해지게 돼요. 같은 여건을 갖고도 적개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개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양쪽이 다 부족했을 경우의 사태입니다.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낮은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내 인격을 그와 같은 위치로 격화시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는 적개심을 갖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어린 시절을 살아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격이 있는 동시에 상대방의 인격도 있을 텐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인격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거든요. 그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인간관계인데 공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어진 마음, 즉 인이라고 봤어요. 어진 관계를 가지고 살자는 거죠. 논어를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가는 인간관계를 너나 관계로 보지 않고 우주의 섭리라든지
자연의 정신적인 질서 속에서 찾아가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니 인간관계는 자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봐요. 인간다움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는데 그게 차이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인격을 키울 수 있는 바탕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의 경계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인격이란 개인에게는 성실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이라고 본다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거죠. 바로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에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결국 인격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선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를 제외하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가능성, 희망, 그것이 인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의 인생문답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완독했던 책들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여 댓글에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글과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책을 통해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